네, 이번에는 행정학을 전공하시는 이미창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번에 쓰신 거 보면 정부가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착각, 뭐 대충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부만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요구하는 우리 일반 국민 시민들도 그런 건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번에 이 글에서 보면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셨거든요. 이런 모델을 제시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어, 제가 평소에 학생들하고 수업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 세대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어떤 사회적 이슈가 하나 생기면 정부가 이런 일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이슈가 대두가 됐다. 이런 일이 유발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많이 보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정부는 또 정부대로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면 선뜻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어떤 일을 하다가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점들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따지고 보면 마치 정부가 야기해서 만들어진 사회 갈등임에도 시민들은 정부가 일을 안 해서 갈등이 생긴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번 화두를 던져봐야 되겠구나.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판단해야 되는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하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화두를 던져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 글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교수님 쓰신 글을 읽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두기보단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고민하시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부의 역할을 함부로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봐도,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 일은 정부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 굉장히 예, 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세 시대 다르고요, 근세 다르고, 현대 다르고, 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대의 한 시대를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유된 공감대 또는 철학적 배경이나 인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맞다, 틀리다, 이런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면 논쟁은 거세어지지만 합의나 아니면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조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시대에 우리 정부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현실 제도 범주에서 어떻게 정부 역할을 이해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제도로서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 제도, 이 두 가지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그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역시 제 생각에는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보장하자고 하니까 그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학문 분야를 constitutional economics라고 하죠. 네네. 헌법경제학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는 institutional economics라고 하는 제도 경제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회 구성의 원리, 사람들의 동기부여 방법, 그리고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을 밝히고 설명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하니까 가장 편안한 것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배워온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틀리지 않은 올바른 이해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할 역할을 한번 도출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편안하게 읽기 쉽고 편안하게 이해될 수 있는 기준을 이런 한번 제시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거에서 시작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요. 근데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 교육 체계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르고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제대로 인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역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집필을 사실은 하였습니다. 뭐 여러 관점에서 여러 논객들이나 아니면 학자들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시지만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게 상당 부분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회 과목을 공부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발딛고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거나 아니면 한 사회의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권리의식, 의무, 그리고 책임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 역시도 취업 교육의 산실처럼 다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쉽지 않은 구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정부 역할을 어떤 기준으로 결국 도출하신 건가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의 기본 원리를 전제해서 그 정부의 역할을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자유민주주의고 일반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그거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사회 진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 충분히 배웠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민주주의 교육하는 현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입시에다가 신경을 쓰면서 사회 과목 민주주의를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그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 이렇게 민주주의 이퀄 다수결의 원리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리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제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수단인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다수결은 수단이고 민주주의는 중요한 원리이자 기본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면 모두 정당성을 갖는 이런 방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나 개념에 대한 오해들, 오류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런 원리들이 다수결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원리들이 다수결로 결정했으니까 정부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 논리적인 비약을 가져가게 되는 정부의 역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기 제공하고 있어서 사실상 우리 사회 현재까지의 민주주의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전제로서 교육으로는 좀 불충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 이민창 교수님께서 다른 분들과 선배님 또 후배님들과 같이 합쳐서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그런 책 같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 그 내용과 굉장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정부의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우리 학계의 학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적 배경으로서, 규범학적 배경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 시민, 그리고 우리 학생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장 공통 분모를 찾아보라고 하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보장하려는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역할이다. 아마 이 부분에는 그 누구도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보편적 가치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시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공재를 공급해주고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재 재화들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재산권을 재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주 핵심된 역할이지요. 그러다 보면 그 다양한 형태의 시장과 정부의 기능에 대한 역할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시는 말씀을 잘 이해는 하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서라기보다 조금 어려운 문자를 많이 쓰셨어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가치에서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 그 다음에 정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렇죠. 요거 그걸 축 하나. 나누는 거. 예,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 요렇게 나누는 거를 책에다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학술 용어 쓰지 말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면 된다.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떤 기준으로 가져가면 된다. 요거 한번 제시해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할 수 없는 일은 뭔가 이렇게 해서 둘을 교차시키면 네 개의 영역이 도출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할 수 있으면서 해야 되는 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네. 이거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면서 할 수 없는 일. 이것도 그 누구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클리어한데 나머지 둘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게 제일 골치 아픈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일인데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정부의 역량은 부족한데 반드시 해야 될 일.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면 민간하고 협력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게 그 일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민간 말은 계약에 의해서 넘기는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힘을 빌린다는 말은 자원봉사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정부하고 시장 또는 민간의 협력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정부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정부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념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논쟁이 되고 갈등이 유발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덥석 해버리면 그것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정부가 개입해야 되고 해서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책에 사례를 적시해 두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 경작자도 아닌데 마치 경영학자처럼 너무 잘 설명하셨는데 뭘 설명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약간 감질 나거든요. 그래도 좀 예 하나라도 좀 들어주시면 너무 책 보시면 다 있습니다 이러면 좀 속상해서 그럴까요? 딱 하나 좀 주시면.
제가 그 정책을 조금 비판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25번 나왔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다양한 특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행위자가 굉장히 많이 걸쳐 있으며 부동산하고 연결된 다른 경제 지표들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건드리는 가격을 규제하는 형태의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권고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이 비싸니 집값을 잡겠다. 그리고 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나 정도만 소유하면 되지 집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시장에 개입을 했죠. 가격이 예상하고는 반대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무려 25차례의 정책을 발표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아직까지 집값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정책 기조를 지킨다면 얼마나 더 많은 보완 정책들이 나와야 될까요? 또는 나온다고 해소가 될까요? 이렇게 어디에 개입해야 될지 개입해야 될지 않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부분은 쉽지 않으나 함부로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좋은 예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는데 너무나 적극하고 지금 시의적절한 예를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가슴이 먹먹합니다. 특히 경제학을 하는 저 입장에선 또 특히 집을 아직 구하시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에 덤벼들어서 결과적으로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자기가 스스로가 의무를 부여해서 일을 벌일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좀 속상하지만 일단 너무 좋은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가슴 아픈 예를 주셔서 속상하지만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으로 제가 이제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에 이제 대응해서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 해결이 그렇다 보면 이제 늦어지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주저주저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거나 그런 걸 너무 나누다 보면 예, 이제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정치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정부가 해결 안 해가지고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가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비판이 발생하면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았을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되죠. 네, 그거는 어떤 때는 어떤 유형의 정책의 경우에는 그 정권을 획득한 집권 세력이 갖고 있는 이념적인 표상에서부터 도출된 목표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의 현실적 요구에서부터 공약으로 만들어진 그런 형태의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치권에 또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라고 요구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아무리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우리 사회를 모범적인 사회로 만들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책의 대상은 다시 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책이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정책의 대상 집단이 되는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인식이 변화해서 새로운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해야 문제가 종식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해서 종식되지 않죠. 그럼 정부는 표를 가지고 정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고 물적 자원이 있으면 그걸 투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투입한 다음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변할지 바뀐 구조가 나의 유인을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지 이거는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가장 선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내놓은 제도에 대해서 일탈했을 때 확실하게 처벌하고 확실하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회 구성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고 시장이 변화해 갈 수 있는 개방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 제도에 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긴 설명이지만 감히 제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유튜브가 좋은 게 다시 몇 번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고 또 책을 읽으시면 더 좋고 더 좋은 거는 조선대에 계시니까 이민창 교수님 그 행정학과에 지금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많은 사례와 원리를 어려서부터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학교에도 계셔서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기본적으로 교육은 한국 사회가 미래로 가는데 투자하는 최일선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상 부자는 칭송받기 쉬울까요? 욕을 먹기 쉬울까요? 교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욕하시겠습니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 부자 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고 싶은데 부자를 욕하는 경우. 그렇죠. 예. 이건 왜 그럴까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학습이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없어라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고 일종의 공통된 인식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 부자들이면 나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겠어?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할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선이 무엇인지, 사회 제도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부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그 관점이나 몰 이해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에 대한 인식을 그릿되게 한 다음에는 성인이 돼서는 교정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예를 들었습니다만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적 소양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기능과 기술 측면에서도 충분히 유능한 일선 산업 일꾼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것이고 또 국리하고 연구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해내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사회 문제에 대한 하나의 분야로서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 않았나.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반값 등록금 같은 것들입니다. 대학이 비싸다는 이념을 강조했지 비싼 값을 내고 대학에서 그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아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교수님께서도 사립대학에 몸담고 계십니다만 우리나라 사립교육의 한 80% 이상은 사립대학이 맡고 있습니다.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액수를 보면 지난 10년간 지원액은 줄어들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력 세계 10위인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대학 경쟁력 56위, 59위 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기본 기능으로 보게 되면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충분한 현장 기술 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뒤처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우리
우리가 이번에 집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한국이 미래에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교육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교육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들으면서도 이제 제가 제대로 지난 한 30여 년간 제대로 가르쳐 왔나 하는 생각을 늘 갖게 하고 또 그런 말씀을 늘 같이 연구하고 하면서 듣습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주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이상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무슨 야채도 아니고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그거를 말하자면 할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물가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교육 등록금, 대학 등록금은 지금 말하자면 중지돼 있으니까요. 근데 주신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려고 대학도 노력하고 사회도 그런 걸 요구했느냐라기보다는 오히려 깎는 데에만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충분한 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자유민주주의 시민을 키울 수 있는 노력을 했느냐 하는 거와 연결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는 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면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자원, 인적 자원을 키우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면 정부에게도 무턱대고 요구하는 그러한 시민, 감히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 제자들을 키우지 않았나는 스스로의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고 깊은 면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민찬 교수님 다음에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